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사선의 권영세 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실무형 선대본부를 새롭게 꾸리기로 했습니다. 상황 논란을 빚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는 갈라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 후보를 윤 씨로 지칭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자신의 제안을 윤 후보 측에서 거부했다면서 이 대표가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윤 후보와 함께 참석하기로 했던 오늘 의원 총회에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호남을 찾았습니다. 경선 이후 두 사람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인데 서로 손을 맞잡으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재무팀장이 어젯밤 붙잡혀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씨가 검거된 건물을 압수수색해 숨겨둔 금괴 등을 확보한 경찰은 잠적 전에 건물 세 채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과 횡령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도 적용하는 방역 패스를 당장 멈추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결정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춰야 할지 말지를 놓고 학부모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주택가에서 불이 나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해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건물에 있었던 화재 감지기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지율 추락 속에 주도권 다툼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상황 논란을 빚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갈라섰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핵심 측근들도 정리했습니다. 극약 처방을 내리고 위기 탈출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일단 공식 일정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고 조직을 다시 정비한 만큼 공세적으로 선거운동을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내놓은 쇄신안은 선대위 해산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극심했던 선대위 갈등은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김종인 총괄위원장과도 결국 갈라섰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젊은 세대로 구성된 실무형 선대본부를 새로 꾸리겠다고 했고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으로는 사선의 권영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 문제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부인 등 가족 관련 문제도 사과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씨가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윤 후보는 시간을 주면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사실상 경질됐다고 볼 수 있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후보를 윤씨 또는 이 사람으로 지칭했습니다. 쿠데타와 상황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 정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뜻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자기 명예에 상당히 상처를 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하고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다는 내 판단을 한 거예요. 선대위가 기능을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네들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온 사람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네들 대통령 되면 내가 무슨 덕을 보려고 온 사람 아닌데 좀 제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얘기를 좀 듣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특히 쿠데타 상황 논란엔 이딴 소리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내가 구태타를 했느니 무슨 이딴 소리 한 거 아니야. 이준석이하고 무슨 짜고서 뭘 했느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도와줄 용의는 전혀 없어요. 이 과정에서 윤 후보를 윤 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준석 대표를 내가 무슨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또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선대위에 있든 밖에 있든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희 윤석열이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것이 네 책무다 하는 것만에 강요를 한 거예요. 윤 후보의 정치적 판단 능력도 문제 삼았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굳혔다고 했어.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서 쓰느냐 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된 거예요. 윤 후보가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바란다고 했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내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니까 나한테 더 이상 후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아요. 다만 후보 교체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한 갈등도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쇄신안 발표 이후 조금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밤사이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선 원팀은 갈수록 멀어지고 청년 간담회 논란 등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젊은 세대의 지지를 움트여볼 수 있는 제안을 연습 문제 형식으로 건넸지만 거부당했다고 썼습니다. 윤 후보의 무운을 빈다고도 했습니다. 무운을 빈다는 말은 앞서 평소 불편한 관계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를 두고 이 대표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윤 후보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윤 후보와 함께 참석하기로 했던 의원총회에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와 윤 후보 측의 갈등은 어제 오후 중앙선대위에서 주최한 청년 간담회를 두고도 터져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청년 간담회에 스피커폰 통화로 참석해 거센 반발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 다 같이 튑시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행사를 기획한 박성중 국민소통본부장은 이를 민주당과 이준석계가 돌아왔다고 표현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어젯밤 늦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SNS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선대위 해체 선언을 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이긴 두 시장을 만난 건 정권 교체와 원팀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한편 어제 선대위 해체로 이른바 윤핵관 3인방은 모두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소위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윤핵관 논란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호남을 찾았습니다. 치열한 경선이 끝난 뒤 두 사람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인데 핵심 메시지는 민주당 총결집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보란 듯이 원팀 행보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연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들어섭니다.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이곳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도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이다. 이 후보는 5.18 관련자, 노동자, 농민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서로 손을 맞잡는 등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선대위를 해체한 국민의힘이 대오를 정비하기 전에 원팀을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곳을 우선화돼 여력이 되면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민주당 관계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라며 다만 둘 다 할지는 당과 정부 청와대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전국 순회 일정을 중단했던 이 후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도권을 돌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어젯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의 한 건물 안에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숨겨둔 금괴 등을 찾아서 압수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경찰들과 함께 한 남성이 내립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입니다. 횡령하면 인정하시나요? 왜 횡령하셨습니까? 공목 있으십니까? 이 씨는 본인이 살던 경기도 파주의 건물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씨가 잠적하기 전 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건물입니다. 경찰은 건물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 씨가 살던 4층이 아닌 다른 층에 비어있는 방에서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물에서 이 씨가 숨겨둔 금괴 등 22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금괴의 구매와 운반 방법을 포함해 이 씨가 잠적하기 전 건물 세 채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게 횡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붙잡혔지만 2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회사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상장이 폐지되거나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펀드 판매 중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나은행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은 77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판매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관련 소식도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방역 패스 조치를 둘러싼 논란과 또 혼란에 대해서인데요.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를 더 하지 않으려면 방역 패스를 늘려야 한다면서 그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을 더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차별이 아닌 보호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 자체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특히 법원의 위험성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다. 또 접종자와 비교해 감염 비율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접종 감염자가 접종자의 2배가 넘고 중환자나 사망자는 4배에서 5배 더 많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게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지는 사실 저희로서도 좀 알 길은 없는데요.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고
또 법원이 지난해 12월 2주차 자료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했다며 그동안 확산 추이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에 대해서도 분명 예외 대상을 두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걸 더 늘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거리 두기를 더 하지 않으려면 방역 패스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부 움직임이 크다 그러면 사실 방역 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은 거리 두기 외에는 별다른 유행 통제 장치가 없게 되는. 이번 결정은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른 시설로까지 논의가 커지지는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당장 방역 패스가 사라진 3개 업종에는 밀집도 제한을 되살리는 등 임시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특히 혼란스러운 건 학부모들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려면 백신을 맞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럼 좀 기다려 봐야 하는 건지 고민이 더 커진 건데요. 중요한 건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부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성화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스터디 카페입니다. 법원 결정 이후 바로 방역 패스 운영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그것도 이제 치우고요. 어떤 프로그램 다시 없애고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인을 따로 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한 칸 띄우기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을 예고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왜 이랬다 저랬다 안 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냥 다 손실로 남아있는 거고. 당장 청소년 방역 패스를 조건으로 접종을 권유했던 교육계와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소년 접종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방역 패스 외에는 딱히 유인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혼란스럽죠. 백신 패스를 안 하게 된다면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면 뭔가 이제 무조건 맞아야 될 것 같고. 이대로 청소년 접종률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새학기 전면 등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 맞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생각을 조금 더 굳히겠죠. 안 맞았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교육부는 백신 접종으로 심한 부작용을 겪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면서도 방역 당국의 지침 외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과 관계없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통한 강제보다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면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주택가에서 불이 나서 13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어린이였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감지기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주택가입니다. 3층짜리 연립주택 외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창문은 부서지고 집안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6시 40분쯤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5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지금까지 13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 don't have the words for how we're feeling right now as a community and as a department. 숨진 희생자 명단엔 어린이 7명도 포함됐습니다. Keep all these folks and especially these children in your prayers. Losing so many kids is just. 불이 난 건물은 2개 가구로 개조된 연립주택으로 해당 건물에는 모두 26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가구에 화재 피해가 집중됐는데 소방관들은 2층 앞 주방 공간에서 큰 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necessarily considered suspicious, but we have all hands on deck because of the magnitude of this fire. 다만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ere 4 smoke detectors in that building and none of them operated.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은 건물 화재 감지기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 2020년이었다고 했고 건물을 관리하는 시주택당국은 지난해 5월에도 점검이 있었다고 주장해
지지술이 엇갈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크게 반겼고 재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 의견에 구속력은 없지만 이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5만 4천여 명이 분납 신청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1만 9천 명가량이었는데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종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납세자들의 분납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각각 70만 대 넘게 차량을 팔면서 역대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에 진출하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에서 일본 혼다를 앞질렀습니다.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없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었는데요. 4월부터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되는 일회용품 품목과 또 적용되는 업종이 늘어나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식당 등에서도 금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노동자가 전기에 감전돼 쓰러졌습니다. 에어컨 설비 점검을 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정동의 성공회 성당 부근에서 8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즉각 출동해 불을 껐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남성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유서를 발견해 신원을 파악하고 유족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9층 객실 침구에 불을 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호텔 관계자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과 직원 2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 시설이 대폭 확충이 되는데요. 기록관 보존 서고의 90% 가까이가 채워진 상태라서 추가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설 공간으로 옛 국군통합병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그래미 시상식, 이 방탄소년단도 후보에 올라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바뀐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로 초빙이 된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오늘 카이스트에서 공연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연입니다. 탈북민 월북 사건으로 우리 군 감시 장비 관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태세 특별 점검을 지시했는데요. 오늘 합참이 긴급 작전 지휘관 회의를 엽니다. 경계 작전 부대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기관을 운영하고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서 자영업 단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심야 점등 시위로 정부 방침에 항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248만 명에게 2차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이 오늘부터 지급이 됩니다. 지난 1차 지급 때 빠졌던 2만 8천여 명도 포함이 됐고 숙박업과 여행업 등도 대상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가량 남은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북한이 무력 시위를 좀 자제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는데요. 이 발사체에 대해서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추정이 됐던 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네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어제 국방과학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험 발사를 했고 7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도 한 장 공개를 했는데요. 당 간부들이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 시위는 지난해 10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78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도 알아보겠습니다. 그제 하루에 이어서 어제 하루도 4,000명대가 예상된다고요?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4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하루 전보다는 210명 줄어들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1,054명, 2주 전보다는 1,829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 연이틀 4,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국내 4차 대유행이 이어져 오고는 있지만 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유럽 곳곳에서는 또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이 나왔네요. 네, 유럽에서는 연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33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어제 27만여 명에 이어 하루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탈리아도 18,000명 정도 늘어서 하루 기준 가장 많은 18만 9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구가 1,040만 명 정도인 스웨덴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17,000여 명으로 최다치로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크로아티아, 터키에서도 최다 기록이 나왔는데요. 다만 영국에서는 이 전날보다 2만 4천 명 정도 줄어든 19만 4천여 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밤 사이에 유럽 증시는 상승했죠? 네, 코로나19가 이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깨고 있지만 금융계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영국 런던 증시 상위 100개 우량 주식 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0.16% 상승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 상위 40개 주식 지수도 0.81%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지수 그리고 범유럽 지수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07%, 나스닥 지수는 3.34% 떨어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내용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기존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인상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 중앙은행은 앞서 오는 3월에 자산 매입 축소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3차례 이상 올릴 거라고 했었는데 금리를 조기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주식시장을 얼어붙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도성입니다. 어제 있었던 부산으로 가던 KTX 산천 열차의 탈선 사고로 다친 승객도 있었고요. 열차 운행이 줄줄이 지연이 되면서 각 역에서 큰 혼잡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옮겨지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열차 외부도 무언가에 부딪힌 흔적이 남았고 아랫부분은 아예 찢겨져 나갔습니다. 멈춰선 열차를 자세히 보니 바퀴 하나가 선로 밖에 걸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을 막 지난 뒤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열차 한 량이 선로를 이탈한 겁니다. 터널을 지날 때 열차가 무언가와 부딪히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깜깜한데 좀 불꽃이 약간 이렇게 간헐적으로 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창문 막 깨지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으신 것 같은데 유리 팍팍 깨지면서 사람들 막 당황하시면서
유리창 파편이 튀거나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승객들은 사고 1시간 40여 분 뒤 다른 열차로 갈아타고 목적지로 갔습니다. 이번 사고로 KTX 상하이선 모두 지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역마다 이렇게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안내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울에 급한 뭐 환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이미 이제 포기했고. 최소 30분 이상은 딜레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빨리 집에 애 보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코레일은 오늘 오전까지 사고 열차를 옮기고 선로를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차를 차량 기지로 옮긴 후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혼돈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확실히 갈라서면서 홀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선대위를 전면 해체하고 이른바 윤핵관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추락 속에 꺼지지 않는 내부 갈등의 불씨는 위기 탈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후보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 갈라섰습니다. 예. 손을 잡은 지 한 달여 만에 결별을 선택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전 상의 없이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했고 후보는 연기만 해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때문에 상황 논란, 쿠데타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추론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전 이거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선대위의 개편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피커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 윤석열 후보 딱 두 분이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네.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갈등의 산물로서 선대위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전 일단은 조금 그 선대위 개편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런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뭐 그 과정은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떻게 뭐 제가 추론할 수는 없죠. 예. 네. 김종인 위원장은 중도 확장 카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별함에 따라서 앞으로 중도 표심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일단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KBS하고 그 한국리서치하고 1월 1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24.3%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5차 정례조사입니다. 4차 정례조사, 한 10일 전 그 KBS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는 31.6%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1.6을 받다가 불과 한 10일 정도에 24.3으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좀 하락폭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 사퇴를 함으로써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카드는 제가 볼 때에는 네. 중도층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추진이 하나의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죠. 네, 제가 뒷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예. 드리려고 했었는데 단일화 문제 말입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뭐 의구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철수 후보도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도 필요하면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다 중도층으로서의 확장을 용이하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할 거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좀 이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의석 3석짜리 정당 후보라는 거거든요. 이 대선에서는 좀 안정적인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당 후보가 유리한데 후보 단일화를 시작을 한다면 그 협상을 시작한다면 뭐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다른 정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 거고 누가 단일 후보가 됐던 간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정계 개편 얘기도 뭐 얼핏 나올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3석짜리 정당 후보라는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만
후보 단일화는 상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에게 뭐 조언을 구할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조언할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 분명한 정도가 선을 아니라 그었습니다. 굉장히 날선 비판을 많이 네, 했죠.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이번 대선에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결별을 했다가 다시 돕는 경우도 사실 뭐 없진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일단 지금 이 돌아가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성향을 보거나 했을 때에는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뭐 다시 재합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사선의 권영세 의원이 새롭게 꾸려질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요. 예. 사무총장도 겸임하게 됩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정책본부장을 맡고요. 이 같은 선대본부 출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대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에서 대선을 치러본 경험도 있고,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중도층이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젊고 신선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이번에 선대부는 선대위에서 실패한 걸 해줘야 돼요. 이미지 창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미지 창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후보자의 그 소위 말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 창출이거든요. 근데 후보자 능력 있는 지도자 창출이라는 거는 지난 1월 1일 SBS하고 넥스트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요. 1위가 뭐냐면 국정 운영 능력이 후보자 선택 기준이라고 지금 답을 했는데, 문제는 KBS, 아까 말씀드린 KBS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누가 더 국정 잘할 네. 것이냐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는 그런 이 득표를 얻었고요. 이 윤석열 후보는 20% 초반대를 얻었다는 그런 건데, 이거는 결국은 아직까지 능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바뀐 선대위에서는 딴 거 다 제쳐놓더라도 후보자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후보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지도 만들어야겠죠. 예. 네, 윤석열 후보가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고요. 뭐 이 같은 쇄신안들이 이제 뭐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후보 본인이 달라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예. 이때 또 스피커폰 축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에 뭐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청년 보좌역이 사퇴를 하기도 했고요. 후보 교체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전혀 없죠.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없고, 어제 그 청년 간담회 같은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원래 윤석열 후보가 참석한 예정이 아니었다.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의 혼선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인데, 중요한 거는 뭐 후보 교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번도 없었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죠. 노무현 당시 후보였을 때 좀 나온 적이 있었지만,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뭐 현실의 제로는 없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혼돈과 갈등의 불씨들을 어떻게 잘 수습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기술들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가 미국에서 2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요. 일상으로 더 들어온 로봇을 비롯해서 우주 또 건강 관련 기술들이 올해는 눈에 띕니다. 현지에서 김영민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2년 만에 재개된 CES가 열리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입니다. 프레스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해 한 단계 지난 미래 기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들이 불붙인 우주전쟁은 올해 CES에서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우주항공기업은 발사대가 필요 없는 미니 우주선을 공개했습니다. 비행사 없이 자율주행 모드로 우주정거장을 택시처럼 오갈 수 있는데 25번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입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는 우주정거장의 기계 작동음만으로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는 도시락 모양의 센서를 내놨습니다. 로봇은 일상으로 더 파고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시장엔 사람을 대신해 접시를 집어주고 정리하는 주방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You are a good companion, and it's great to be here today. 총수가 로봇계를 몰고 나온 현대자동차는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에 실제와 같은 공장을 만들어 로봇으로 원격 조종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엔 이렇게 메타버스에만 접속하면은 로봇으로 화성 탐사까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커진 헬스케어 기술의 혁신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한 건강 플랫폼 기업은 노인들의 식사, 수면 시간 등을 체크해 평소와 다른 점이 생기면 가족에게 알려주는 효자 앱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스타트업은 시선과 뇌파로 치매를 미리 감지하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시는 VR 환경 안에서 노인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는 거고요. 이 게임을 즐기는 동안 뇌에서 나오는 뇌파 센서와 시선 추적 센서를 활용해서 음주 측정기처럼 숨만 불어도 5초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 수 있는 진단 키트도 나왔습니다. 이곳 라스베이거스에 모인 사람들은 이번엔 어떤 혁신이 세상을 놀라게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대구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서와 광주, 전북에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대기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를 포함해서 전국이 2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